가작, 서지은, 토요 선생의 어부바 시간. 와, 토요 선생님이다. 나의 이름이다. 아이들은 내가 토요일마다 온다고 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당시 대학교 1학년인 나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 있는 천사의 집이라는 아동 입소 보호소에 토요일마다 방문하는 일명 토요 선생. 교환학생으로 떠난 4학년 1학기 때까지 총 3년 6개월 동안 부여된 새로운 이름은 토요 선생님이었다. 그곳은 3층으로 이루어진 단층 건물이었고 지금은 떠나온 경기도 A시에 위치한 장로회 소속의 교회 옆에 있지만 교회 소속이 아닌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 입소 보호소. 교회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업하고 연계하여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모집하여 일정 기간 관리하고 보호하는 또 다른 가족의 형태였다. 공식 명칭은 천사의 집. 국문학을 전공해 교육에 관심이 많던 나는 대학 청년부에 소속된 청년부 언니의 권유로 전공을 살려 학생들에게 국어와 글쓰기를 무료로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계기로 토요 선생님이 되었다. 선생님, 저는 토요일이 좋아요. 토요 선생님이 오니까요. 어부바 해주세요. 빨리요, 빨리. 야, 비켜. 나 먼저 해주세요. 토요 선생님, 제발요. 야, 비키라고. 봉사활동 담당 복지사 선생님은 내게 토요일마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4명에게 1시간 30분씩 글쓰기 수업과 숙제 등을 돌봐주면 된다고 했지 어부바 놀이나 소꿉놀이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천사의 집은 넓은 다세대 집의 구조였고 각 동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의 입소 아동들이 상주하는 복지사 선생님과 밤낮을 함께 지내며 생활하는 구조였다. 입소 가능한 학년은 고3까지이며 때가 되면 자립 준비를 적정선까지 도와주고 고교를 졸업하는 20살이 되면 이유 불문하고 공식적으로 무조건 퇴소해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다. 마지막으로 내게 신신당부를 하나 하셨다. 얼마나 강하게 힘주어 말씀하셨는지 그때 그날의 복지사 선생님의 근엄한 표정, 비장한 얼굴에 드러난 칼 같은 눈빛과 공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첫째, 절대 울지 말 것. 내게 요구한 첫 번째 조건이었다. 많은 봉사자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아프다고 아이들 앞에서 쉽게 눈물을 보인다고 했다. 그런 일시적인 눈물은 아이들의 정서에 절대적인 해악을 끼친다고 펄펄 뛰셨다. 10년도 더 된 일을 생각해 볼 때 봉사자 선생님께서 숱하게 보았던 사람들의 동정의 눈물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때때로 이기적이기까지 했을지 짐작이 간다. 우리는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얼마나 쉽고 그럴싸하게 봉사를 포장하곤 했는가. 물론 한겨울 고요히 내려앉은 소리 없는 희고 깨끗한 눈과 같은 순정을 지닌 복 짓는 봉사가 더 많겠지만 왜곡된 봉사, 왜곡된 동정은 늘 서글프게 뉴스 비리 문제의 단골로 자리하지 않았던가. 특히 이렇게 쌀쌀한 바람이 잦아들고 한 해의 끝에 머무르면 날 좋은 날, 신나고 활기찬 여름엔 존재하지 않은 산타들의 선물과 증정식이 왜 그리 많을까? 추운 날씨에만 한 해의 끝에서만 존재하는 산타 선물 말고 벚꽃 피는 따뜻한 봄날에도 이유불문 뛰어들고 푸른 바다가 저절로 생각나는 바캉스의 계절에도 나타나는 산타는 정녕 없는 건가? 부자는 좋은 사람이 되기 쉽다는 어떤 드라마의 대사가 떠오른다.
일시적인 증정식으로 얻은 떠들썩한 존경심 뒤에 남은 이들의 고유의 익명성. 한겨울 차가운 공기보다 적막한 휑한 마음을 우리는 알고 싶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나도 그리고 당신도. 우리 모두는 늘 공범이었고 사회는 너무나 손쉽게 동정이란 이름으로 가려진 따스함을 이용해오지 않았던가. 복지사 선생님이 힘주어 말씀하셨던 첫 번째 당부를 가슴으로 받았다. 교환학생으로 떠나기 위해 마지막 수업을 하던 날도 아이들 앞에서 아쉬움과 섭섭함, 미안함의 복합적 감정을 조절하며 애써 눈물을 속으로 삼킨 기특한 나였다. 이름을 걸고 꼭 지켜내야 했던 약속이었고 보이지 않는 노력이었으며 심심단련을 수련하는 일종의 도전이었다. 나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그 약속과 도전을 이뤄냈다. 교환학생을 떠나기 위해 마지막 수업을 치렀던 4학년 1학기까지 정들었던 아이들이 붙여준 토요 선생의 이름을 반납하는 그날까지 난 울지 않고 마지막 수업을 마쳤다. 수업을 마친 여름날의 뜨거운 열기가 땅 위에 더해지던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미친 듯이 삼킨 낯선 감정을 터뜨려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둘째, 공부 외에 어떠한 놀이로 시간을 때우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어려서 놀아달라고 해도요. 아시겠죠? 국어 공부 외에 어떠한 놀이로 시간을 때우지 않을 것. 즉, 아이들이 봉사자에게 떼를 쓰며 놀아달라고 해도 냉정히 국어와 글쓰기 등의 수업만 지도할 것. 복지사 선생님은 첫 번째 당부보다 두 번째 당부를 더 힘주어 말씀하셨다. 나는 충분히 공감했다. 어부바 놀이를 알기 전까지. 나는 복지사 선생님의 약속을 모두 이행할 생각이었다. 내가 가르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4명의 국어 수준은 모두 달랐다. 가라는 아이는 할아버지와 살다가 이곳으로 왔다고 했다. 아이들은 왜 생각보다라고 생각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명랑했고 한글을 모두 깨쳤고 학급 부반장이 되었다고 했다. 나라는 아이는 엄마와 살다가 왔으며 목욕하는 것이 신난다고 했다. 수영장을 가는 기분이 든다고 했고 자신은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나는 을의 이유를 물었다. 마치 자판기 앞에서 내가 누른 커피가 응당 나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어쩌면 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다운 귀엽고 형식적인 어린이다운 대답을 원했는지도 모른다. 아이는 의외의 답변을 이어갔다. 우주비행사가 되어서 우주를 날면서 지구의 모든 기억을 잊고 싶어요. 토요 선생님 어부바 해주세요. 우주비행 놀이처럼. 나도요, 나도. 아이들 4명이 나에게 떼를 썼다. 우주비행 놀이처럼 어부바를 해달라는 아이의 얼굴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사람의 눈빛 같은 것을 처음 보았다. 어떤 기억을 품고 8년의 시간을 살아왔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지레짐작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기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던 아이의 꿈의 이유가 너무나도 씁쓸하고 슬프며 처연했기 때문에. 나는 갈등했다. 복지사 선생님께 2가지의 약조를 하지 않았던가? 아이들 앞에서 어떠한 눈물도 보이지 말 것과 어떠한 놀이, 즉 공부 외에 아이들의 투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약속. 나는 차분히 4명의 아이들을 달래기 시작했다. 침착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준비해간 글쓰기 수업과 만들기 재료들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수업이 얼마나 재미있을지 설명했다.
다정하게 말을 건네면 건넬수록 아이들의 투정은 파도처럼 거세면서도 푸르렀으며 점점 더 짙고 검푸르게 변했다. 모순적이게도 그럴수록 그 투정들이 애절하게 사방으로 번져갔고 어느 물보다 투명했다. 언제나 그랬다. 토요일, 토요 선생님인 나는 천사의 집 안방에서 4명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지도할 때 작은 밥상처럼 생긴 상을 펴놓고 가르쳤지만 서로 내 옆에 앉겠다고 수업 전마다 전쟁이었다. 나여서가 아니었다. 그 누구라도 곁을 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들은 살을 부비고 조금 더 가까이 앉으며 엄마의 품처럼 마음을 놓이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요일을 정해 네모난 상 사각면을 나눠 앉는 것으로 전쟁은 종식되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막무가내로 아이들은 어부발을 해달라고 조르더니 이윽고 울먹였다. 그리고 덧붙인 말. 토요 선생님, 제발요. 제발이요. 왜 그렇게 아이들은 간절해야만 할까? 아이들의 제발이라는 말이 절규처럼 들렸다. 얼굴은 일그러졌으나 거대한 망망대해 앞에서 홀로 남겨져서 혼자 울고 있는 각기 다른 아이들로 보였다. 아무도 없는 바다 앞에서 혼자 울도록 남겨두는 일.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있을까? 무엇이 아이들을 푸른 바다가 아닌 멍들고 검고 무서운 바다 앞으로 끌고 가 누구에게도 투정 부릴 수 없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만든 것일까? 그때의 그 장면은 교단에서 수업을 하던 먼 훗날의 나를 이끌고 가는 무언의 교육 철학이요 생애 장면이 되었다. 30분쯤 아이들을 달래는 건 진이 빠지는 일이었다. 복지사 선생님은 너무나 완강히 내게 2가지 부탁을 하셨고 그 뜻을 잘 이해했기에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연히 20살이 넘은 성인이었으나 고작 대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아이들의 울먹임을 달래는데 점점 지쳐 진이 빠져가고 있었다. 그건 체력이 아니라 지켜야 했던 복지사와의 약속과 절벽 끝에서 멀리 날아가 버린 엄마 품을 그리워하며 세상의 손길을 기다리는 새끼 새들의 절규 때문이었다. 나는 늘 감정적인 사람이 되긴 싫었다. 국문과 학생들은 감성적일 것이라는 사회의 편견이 지독히 싫었다. 무슨 과에 입학했냐는 질문이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고 국문과요 라고 말하지 않고 늘 국어국문학과라고 말했다. 같은 말이지만 국문학은 그저 당신들이 생각하는 대학의 낭만을 무기 삼아 굶어가는 과가 아니라고, 그런 대학교 1학년이 아니라고 세상에 소리치고 싶었다. 그렇지만 힘이 없었다. 늘 외쳐도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는 평범한 그냥 그런 국문과 1학년이었다. 국문과니까 감수성 많겠네 라는 답변에 감정과 감수성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감수성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고도의 감정이라고 야무지게 설명하지 못했다. 늘 고귀한 감수성은 감정이란 단어로 치환되거나 동의어로 전략하는 세상에서 나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덜 감정적이고 싶었다. 비유와 은유가 생략된 감정적인 연애편지 같은 어설픈 글들이 싫어 미친 듯이 신문을 읽었고 책 속의 사유에 잠식하며 끝끝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어쩌면 이성적인 사고의 대표주자로 보이는 아빠에게 학습되었을 수도 있고 진정한 언어의 힘이란 무엇인지, 순수학문의 국문학으로 감수성이란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다. 글쎄, 나는 증명했을까? 라는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울먹임에도 이성적이고 싶었다. 아니, 이성적이어야 했다. 복지사님이
국문과이니까 감수성으로 우시거나 아이들 말을 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맨 마지막에 했기 때문이다. 왜 국문과는 늘 울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마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지 따지고 싶지 않았다. 내 행동으로 보여주리라. 시끄러운 말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고요한 울림의 글로 이야기하리라. 나는 다짐했었다. 토요 선생의 수업 시간은 1시간 30분. 정확히 시간을 지키는 이성적인 선생님이고 싶었으나 그날 이후부터 수업 시간을 30분 연장했다. 30분 일찍 천사의 집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업어주는 어부바 시간을 수업에 확보한 것. 어부바를 수업 시간으로 할애하자 한 아이는 내게 본인이 그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속삭였다. 연이어 다른 아이는 매일 밤 기도를 한다고 했다. 이유는 모두 토요일에 어부바 시간을 기다리는 간절함의 제발이었다. 이전의 아이들의 제발과 그 이후의 제발은 언어의 온도가 달랐다. 제발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국어학에서도 국문학에서도 배우지 못한 언어의 특성이었다. 시간이 지난 제발은 처연함과 구슬픔이 아닌 설레는 기다림이고 타인과 나누는 온정이고 새로운 꿈이며 자라나는 성장의 단어였다. 시간이 지나 토요 선생과 어부바 선생을 하던 4학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학생은 교환학생을 떠났고 1년의 교환학생을 마무리하던 마지막 날 여행길에서 다시 그 어부바의 시간을 보았다. 추운 한겨울 끝에서 동아시아 대륙의 횡단열차를 타고 함께 공부하던 동학들과 황허강 어느 하얀 동상 앞에 이르렀다. 중국인 친구는 황허강이 중국의 어머니의 강이라고 불리며 모태의 강이라고 설명했다. 동상을 유심히 보았다. 거대한 흰색의 동상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따스하고 자애로운 가장 따뜻한 온도가 있다면 그 동상의 어머니의 표정 같아 보였다. 품에 안긴 아이는 어떠한 걱정도 아픔도 없어 보였다. 유유히 흐르는 대륙의 황허강은 소리 없이 흐르고 너무나 잔잔하여 얼핏 유속이 빠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어느 강보다 빠르게 흐르는 강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거대한 동상 앞에서 불현듯 아이들을 업어주던 3년 6개월의 토요 어부바 선생 시절을 생각했다. 그때 내가 나눈 어색하고 서툰 어부바를 통해 등 뒤에 느낀 나의 체온이 아이들의 저마다의 인생에서 언젠가 꼭 필요한 세상의 온기였고 사랑이 아니었을까?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님이 아닌 타인을 업어본 나의 20살 무렵, 등 뒤에 엎인 아이들의 이름과 웃음이 이따금씩 생각이 났다. 교환학생을 마치고 귀국해 대학원 입학을 치르고 학업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나는 다시 그곳을 찾았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볼 수 없었다. 아이들을 입소시킨 보호자들이 하나둘씩 조금은 상황이 나아지면서 아이들이 전원 가정으로 복귀되었다는 소식만 들었다. 천사의 집 건물도 다른 타기관에 매각된 상태였다. 10년도 더 된 일들은 내가 중고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따금씩 다시 떠올랐다. 대학생이던 그때처럼 학교의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업어줄 순 없지만 어쩌면 그때보다 더 따뜻하게 업어주리라 매번 다짐하면서 학생들을 만나왔다. 내게 어부바를 해달라던 귀여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대학생이던 나의 나이가 됐다. 그 아이들은 또 누군가의 어부바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때의 나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어부바란 세상에 쓰는 다정한 편지요, 노래요, 가장 완벽한 시이고
소리도 그림자도 없는 고요한 설경이요. 나라는 국문학과 학생이 써온 글 중에 가장 순도 높은 절정의 감수성이다. 그때의 아이들아, 지금의 숙녀들아, 너를 업어줄 세상에게, 그리고 세상을 업어줄 너에게 부디 언제나 어부바 하기를.